네, 연쇄 테러를 당한 프랑스가 시리아 내 IS 심장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IS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리아 본거지가 락카인데요. 대규모 공습을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공습의 의미를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프랑스가 이전에 공습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월부터 시리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한 10대 전폭기를 동원을 해서 한 20발 정도의 폭탄을 떨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공격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이런 정도의 규모로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지난 13일에 있었던 테러 공격에 대한 분명한 프랑스 정부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그런 이 IS 공격이라든가 혹은 이런 그 보복이 본격화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그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경고이자 알림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공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테러가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올랑드 대통령도 얘기한 것이 우리는 전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내 여론 자체도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해져 가기 때문에 결국 본격적인 공격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번 공격을 한 것을 보고 있으면은 항모를 파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전폭기 10대가 UAE 쪽에다가 이제 거기로 전진 배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발진해서 공격을 하고 돌아왔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IS에 대해서 공격할 어떤 그런 태세나 이런 것을 아직 완전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급한 대로 먼저 공군기를 보내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항공모함을 보낸다든가 기타 더 많은 공군 전력을 투입해서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근데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지상군이 가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지상군 파견에는 굉장히 거리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땅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고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순위파 주민들을 자신의 편을 만들지 않고는 들어가 봐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처럼 이렇게 미군들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군 투입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도 궁금합니다. 이라크 정보당국이 미리 서방 국가에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에 경고를 했단 말이죠.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나 프랑스를 겨냥한 테러 위험이 크다고 특정해서 통보를 했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프랑스 정보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거나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혹은 아니면 받아들이고 준비를 나름 하기는 했지만은 전혀 엉뚱한 데서 준비를 했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대테러에 관한 어떤 서로 정보 공유 체계라든가 협조 체계가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이라크 정부나 정보부 자체에 대해서 사실 서구 쪽이 그렇게 높게 그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어떤 이런 정보를 그냥 사실 이런 정보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가 유독 표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또 프랑스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테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랍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이민자도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공격 이후에 그 프랑스 국민들 자체가 이제 더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테러범들이 더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근데 다만 이번 테러의 공격의 그 어떻게 보면 기획을 했던 위치가 프랑스 자체라기보다는 프랑스 바로 옆에 벨기에에 그 벨기에 그 수도에 그 이제 있는 몰렌베크라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벨기에 당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색과 공격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체포전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거지가 어느 정도는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수월한 공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대상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프랑스 테러가 터진 이후에
거론되고 있는 곳 로마, 런던, 워싱턴입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당연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S가 오래전부터 예. 공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그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영국이기 때문에 예. 또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어떤 그런 무슬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대제국이었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영국도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2005년에 버스 테러 사건 그때도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로마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 네. 그렇지도 않은 것이 보통 지금 이 시리아나 뭐 리비아나 이런 데서 난민들이 주로 들어오는 루트가 결국 뭐 그리스나 예. 아니면 이태리 쪽이나 이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이태리 안에도 무려 그 82만 명의 공식적으로 예. 82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0년에는 그 바티칸의 테러를 벌이려던 그 18명이 이제 그 중에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보디가드도 있었어요. 2명인가 예. 있었는데 그런 그 시도를 이제 그 이렇게 저지한 그런 일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이 로마 특히 이제 바티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 타겟이 있기 때문에 네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파리 테러가 벌어지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원래 이제 경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정치적 문제, 대테러 전쟁이라는 부분이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얼만큼 공조를 해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예. 지금 대부분 보고 있으면은 유럽 국가 어느 국가도 이 문제를 나서서 같이 해결하려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 중에 하나였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중해 쪽에 이제 이권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지금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럽에서 그 대부분 국가들이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라든가 그 전투기들을 많이 폐기를 했어요. 예.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 위협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그 안보 위협이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좀 경제에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러면 이런 EU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런 활동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는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것이 독일이기 때문에 예. 독일이 얼마만큼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장서 주느냐의 문제인데 예. 독일은 절대로 이걸 나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한 12만 명 정도가 이제 밀려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12만 명을 한 이제 2년 동안 EU 국가들끼리 나눠 갖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나눠 갖기로 한 대상 중에 영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영국은 자신들이 안 하겠다고 미리 끊었고요.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독일이 한 3만 5천 명 정도인가 그 정도를 한 2년간 받기로 돼 있고 프랑스가 한 2만 8천 명 정도를 여태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이런 난민 문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테러 공격이 있고 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또 난민을 또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여태까지 그 IS가 노렸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IS 것이거든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유럽 내 감정이 생기면은 예. 그것도 역시 IS가 원하는 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실 되게 좀 유럽 국가들이 뭐 단순히 대테러 대응뿐만 아니라 예. 이 난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테러 전쟁에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나토 단위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미군도 지상군을 안 보낼 정도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어떤 그런 거리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또 논의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테러가 터지고 나면 항상 그 걱정인 것은 그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IS가 그 한국을 테러 국가로 삼고 이런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좀 착각을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동 쪽 사람들과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사실 중동이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아프간하고 이렇게 수행할 때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전투 행위를 피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소위 척을 안 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IS의 경우에는 그런 기존의 중동 세력과는 전혀 틀린 어떻게 보면 테러 세력이고 네. 특히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테러 문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뭐 예전에 무슨 칼기 뭐 테러, 아웅산 테러, 어떤 북한의 테러만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거에 대비하기 쉬운데 당연히 북한의 테러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IS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국내에 굉장히 많은 그 외국계 그 노동자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섞여서 이런 관련된 테러범들이 입국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뭐 경찰 여러 군데서 관리나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은 현재 지금 그런 관리나 감시가 쉬운 체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테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테러범들이 과거의 사례를 들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9.11 테러에 관련됐던 그런 테러범들이 한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제 정보들도 있고 그다음에 9.11 테러 이후에도 알카에다 계열 테러범들이 이제 한국 쪽을 왔다가 이제 여기를 거쳐 나간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정보 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리 인지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마크를 하면서 국내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라고는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IS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생적인 테러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알카에다처럼 이렇게 그 미리 조직된 인원들이 들어와서 점조직을 만드는 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알카에다도 그 9.11 테러 이후 그다음에 미국이 전쟁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들이 몰리니까 이제 점조직을 만들지 말고 자생적인 테러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가는 것이고 IS도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생적인 테러 조직을 만들어내고 지원하게 한 다음에 테러를 일으키게 한다.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자생적인 테러 조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그걸 우리가 마크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점들이 많이 미비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테러에 대한 그 노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테러와 반테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테러, 엔타이테러라는 건 뭐냐면 이런 테러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테러 영역이고, 대테러, 카운터 테러 영역은 뭐냐면 저렇게 이번에 그 사건 생겼듯이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이제 조치를 하고 이제 봉쇄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해서 테러범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제 이런 노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테러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 어떤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부대들이 뭐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뭐 경찰특공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직들에 사실 그닥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고자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테러 같은 경우는 꼭 국내 안에서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여행하시는 분도 많고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많고 당장 외국에서 인질 잡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대테러 능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에 그 우리 3호 주올리오 사건 같은 또 그때는 다행히도 우리가 마침 청해부대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구출할 수 있는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근데 그 이후의 지역에서 갈 때는 그런 때 예를 들어서 병력을 파견한다거나 이런 능력까지도 갖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상 더 큰 문제는 반테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테러라는 것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열심히 보면서 이 인원들을 철저히 마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감청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엄청나게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테러 어떤 능력 이나 반테러 역량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국가 대테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훈령 형식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노력들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고 지금 흩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을 두고 지금 국정원 기능 강화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여당 야당 이야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내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 방지법 얘기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2001년 9월 11일 테러 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주가 돼서 이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당장 다른 관련 부처들에서 동의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국정원 혼자 그럼 다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동의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어떤 지금 현재까지 테러 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국정원이 대테러 센터를 세워서 이 대테러 센터가 주축이 돼서
그 모든 이 반테러나 대테러에 관한 노력을 한다. 예. 이게 주축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뭐 야당분이나 이런 분들 정치인분들 얘기하는 것이 국정원 뭐 믿고 이걸 하겠느냐 어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러한 우리가 방첩을 하고 혹은 테러를 막고 하는 노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국정원인데 예. 국정원을 못 믿고 간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걸 할 기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정원을 못 믿겠다고 하시면은 예. 그러한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추진을 하시든가 네. 그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대테러 센터를 꼭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 뭐 국민안전처든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든 해가지고 해서 별도의 대테러 센터를 만들고 물론 거기서 많은 인력은 결국 국정원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예. 경찰의 정보 쪽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그런 구조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네. 지금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시니까 10년이 지나고 지금 10년이 뭡니까 거의 15년 그렇습니다. 가까이 다 됐는데 예, 예. 지금 법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치권 타협도 그렇고 정부 타협도 그렇고 좀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내려와야지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지금같이 계속되면 계속 대치만 하시다가 법 제정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네. 네. 테러를 방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좀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